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어제 괴한에게 피습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 수술을 받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쉽게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히 짚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5시에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나 민경우 전 위원의 어르신 비하 발언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가 60대 남성으로부터 피습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술을 받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피의자 A씨의 정당 가입 이력을 놓고도 정치권에서 말들이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이 피의자 김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벌였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왜 거들으신 겁니까? 범인이 이 현장 상황을 너무 잘하는 거죠. 보니까 계획적으로 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정말 살인을 느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이 수술 이틀째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매우 위중했지만 지금은 양호한 상태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전망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조성호 기자, 민주당이 밝힌 이 대표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5호 영입 인재이자 의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경정맥 외에 경동맥에서도 출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지혈이 빨리 이뤄져 위중한 상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이 대표가 약간의 물과 함께 항생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시간여의 혈관 재건 수술을 받은 이 대표는 현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대표 공백 상황이 벌어진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대표 피습이 자작극이란 취지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당내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분간 이 대표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지만 별도의 당대표 권한대행 선출은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내 혼란과 무관하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습범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정당 당원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조직국과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피의자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까지의 동선도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방점을 찍고 한번 살펴보시죠. 이 피의자 김 씨가요, 집이 충남 아산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1일에 부산으로 KTX 타고 내려옵니다. 부산으로 이렇게 와서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울산으로 잠시 향했다가 범행이 일어난 2일에 그 다음날 이 부산 가덕도로 다시 향했습니다. 자,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러니까 울산에 들렀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 지금 저희 그래픽에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찍고 내려온 거 아닌가 싶고, 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정황들, 동선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흉기를 오래전에 인터넷으로 해서 구매했다는 거, 또 흉기를 개조했다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좀 계획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일정으로도 보면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가보기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특히 이 왕관 모양의 어떤 이 지지구가 적힌 이제 그런 걸 썼다는 거는 굉장히 아마 주변으로부터 이 사람이 확실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다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야, 지난해에도 이런 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몇 번 나타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 갈 때는 가시던 분들이 대충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든지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다 좀 안심시키는 용으로 저렇게 과도하게 머리에 왕관 모양을 만들어 쓴다든지 그다음에 책을 사인해 달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정에 따라서 가고 있는 데서 계속 일단 나타났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범행을 어디서 저질러야 될지를 여러 가지로 미리 탐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덕도 당시 그때 이제 범행을 결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본인이 서명을 사인을 받겠다 그러면서 지지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도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보면 이 김 씨가 이미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미리 상당히 좀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찰은 오늘 이 피의자 김 씨의 충남 아산 자택 그리고 직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경찰은 일단 공범은 없고 개인 범행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은 신청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산하고도요. 아산에 배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집도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있다라고 하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 영장에 따라 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흉기가 발견이 됐대요. 뭐 등산용 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얘기는 지금 경찰이 이후에 네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오보 대응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계획 범죄였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그 획득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가지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 피의자가 공범이 없는 단독 범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주장이 맞는 것인지 혹시 그 뒤에 다른 어떤 공범이 있어서 계획적인 범죄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인데 아마 경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도 지금 그 곧바로 발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범행 도구에 대해서도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가 등산용 도구를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쉽게 개조까지 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동희 교수님,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이 김 씨의 동선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확인한 이 피의자의 범행 도구 이거를 지금 개조까지 한 걸 보면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은 좀 계획 범죄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봐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일부에서 보도된 것은 이 범인이 기본적으로 뭐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행 동기도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단도 단순히 흉기를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걸 숨기기 쉽게 뭐 자루를 제거하고 그걸 뭐 종이로 감싼다든가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좀 준비했다든가 또 얘기하신 그런 철저한 동선 파악을 통해 동선을 좀 움직이면서 이 대표가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해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본인도 뭐 이거지만 머리에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이라고 쓴 왕관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경계를 누구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왼손에 펜을 들고서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정말 누구나 보더라도 지지자가 이 대표의 사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계획범죄 중에서도 아주 치밀한 계획범죄고 본인 말대로 정말 살해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거는 정말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자, 지금 일부 온라인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그 흉기를 두고 나무젓가락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산용 도구였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 이거는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 A씨가 이 범행 도구를 A4 용지로 감쌌기 때문에 그걸 나무젓가락으로 오인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사실 물리적인 흉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추측성 얘기들 이런 것들도 흉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발붙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이 과도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어느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건 발표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것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뭐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는 정말 뭐 인생 삶 전체 중에 정말 검사 안 받은, 뭐 검토 안 받은, 조명 안 받은 점이 없는 완벽한 공인이시거든요. 따라서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정치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져 있고요. 혐오 정치, 양극단의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뭐 자작극이 아니냐, 뭐 나무젓가락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언론과 정치인이 여기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다는 건 경찰도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하루빨리 하루에 일별 매일매일이라도 확인된 사실들을 1.1억 의혹 없이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도 전체적인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달라라는 뭐라 그럴까요? 공지가 나온 바가 있고요. 저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그 지도부의 메시지가 의원들에게 전달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아닌지 이 점도 좀 짚어볼 대목입니다. 범죄심리 전문가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분석도 들어보시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일상을 유세를 하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예의주시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신질환의 기인한 묻지마 테러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떤 정보 검색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유세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파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병이 중증이면은 이런 계획적인 행위를 하기 어려워요. 김영조 의원님,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이 정신질환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구체적인 범행 이유도 안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수정 교수 얘기 들으면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실제적으로 내가 죽이려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한 두세 가지를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보면 우선은 당적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고 일단 충남도당은 없다고 합니다만은 예. 실제적으로 보면 당 대표의 동성을 알기 위한 당 가입이라면 이게 민주당 당원이라는 것에 의미는 별로 없다. 다 여기서는 언제 가입했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박정하 수석 전 어떤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이와 비슷한 이름의 분이 2020년에 탈당한 적이 있다.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당적을 가지고 서로 간에 당신 당이 했지 않느냐, 우리 당이 했지 않느냐,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과연 또 새로운 업무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누구의 사주를 받고 돈을 받아서 뭐 이런 업무론적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단독 범행인지 배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규모의 검경 수사본부가 부산에 차려진다고 하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어떤 수사 결과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와 같은 국민의힘 과거 당원이 억지로 일부러 우리 당에 비밀리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를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예.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뭐 돈 받고 뭘 했다고 하는 것 같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저분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전직 공무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에 문제 삼아서 얘를 죽이려고 결심했다. 이건 굉장히 도의적인 무슨 강박관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여러 가지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한 가지로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내기는 어려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처럼 혹시나 생활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일까? 이것도 저희가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정호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어쨌든 이 당정 논란에 대해서 확인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 당정 논란 좀 유의미한 논쟁입니까?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 지지자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거를 두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지 우리 정치에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충격과 영향을 미칠 사건임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예. 이거의 동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당원으로서 뭐 우리 당을 위해서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 우리 당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으로서 뭐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랬다 이런 만약에 것들이 사실관계로 드러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부도 아니고 현역 정치인도 아니지만 당에 속해 있던 당원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런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당적이 지금 나온 뉴스로 보면 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당적만으로는 이분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분이 한 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슨 뭐 민생의 문제다, 뭐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랬다,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그랬다를 넘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랬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정치에게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야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또 개인정보법과 관련돼서 당이 독자적으로 발표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고 취합된 내용은 수사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맞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거라 저희가 혹여 잘못됐을 경우 이게 다른 분일 경우 피해도 있을 수 있어도 확인을 못 해드립니다만 저희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협조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확인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뭐 A 씨와 이름 같은 사람이 탈당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에 고관심층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가입하고 탈당하고 뭐 이런 했다는 아직까지 뭐 확인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본인이 첫 진술이 예전에는 이제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그때 이제 가입을 했다가 탈당을 하고 뭐 지난해인가는 이제 민주당에 입당했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정치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을 이렇게 한 정당을 뭐 가입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양쪽 정당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꽤 정치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입장들을 어떤 대화를 할 때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과 뭐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다 이제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술자리에서 꽤 언성도 높였다라는 뭐 그런 진술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별로 그렇게 말이 없는 분인데 이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어떤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했던 뭐 이런 정황을 보면 어떤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 어떤 것과 좀 일체화시켰던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응징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표현했던 특히 지금 보면 이 본인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지금 아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한 4, 5개월째 임대료를 못 줄 만큼 어렵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이재명 대표 어떤 이 동선마다 가서 한다는 거는 저기 비워놓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기 어떤 생업을 일단 팽개치고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굉장히 이분이 정치적으로 너무 과몰입되어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책 상황과 자신의 어떤 처지를 동일화시켜서 판단해서 뭔가 저런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게 정치가 어떤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서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가는데 동행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했던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지인들이 보는 이 피의자 김 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공무원 생활 좀 하시다가 중개사 자격 따서 이제 중개를 이걸 한다고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지. 아니 어떻게 뭐 그런 일을 다 했지 사람이? 상상도 안 되는데 성격이 말이 별로 안 없어. 말이 없고 소심하고 성격이 좀 거드는 것 같다고 그럴까? 그런 색깔을 안 띄우고 누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다 뭐라고 그러더라고. 월세가 한 5달 정도 빌려있으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정영치 변호사님, 네네. 일단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이분이 굉장히 경제 사정이 좀 어렵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작년에만 월세가 몇 개월치 밀리고 또 은행에서 이제 뭐 대출을 안 갚느냐 이런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됐습니다. 혹시 이런 점들도 좀 범행 동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2001년까지는요 구청에서 공무원을 했대요. 그런데 2000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2001년도에 구청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57년생이니까 40대 중반에 구청을 그만둔 거죠. 그러다가 2012년에 지금 있는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온 건데 그런데 최근에 뭐 부동산 경기도 쉽지 않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부동산 운영하는 게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도 뭐 한 6개월 정도 밀려 있다. 그다음에 은행권 부채도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사실 그 사람들한테 종종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경제적인 압박이 사실은 좀 심각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몰리니까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피의자 김 씨요.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의 지방 일정을 동행한 그런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을 당한 직후에 현장에서 이 대표의 지혈을 도운 분이 있습니다. 이 오 씨라는 분인데요. 이 대표가 그때 나의 이 출혈 부위를 좀 강하게 압박해달라, 눌러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저기 지금 보시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이 대표가 굉장히 좀 당황하고 그랬을 텐데도 일단 의연한 태도는 보였던 것 같고 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일단 의식이 있었다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동맥이 이제
훼손됐더라면 더 급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뭐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의사들에 따르면 이게 이제 내려가는 경동맥과 경정맥이 이제 양쪽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피를 올리는 그 이제 동맥인데요. 그럴 경우는 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소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많은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맥이 다치면 굉장히 많은 피가 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뇌에서 쓰이고 다시 이제 이게 심장으로 갈 때는 그때는 피의 양이 굉장히 적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도 많이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그 나온 걸 보면 정맥이 일단 손상이 됐고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민주당에 어머니 영입된 의사분에 따르면 동맥도 조금 손상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칼이나 이런 자상을 당하면 일단 출혈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본인도 이 목 부위에 뭔가 이제 이 피가 흐르고 옷이 적시는 상황에서 이걸 지혈을 해야겠다는 게 아마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인사들한테 이걸 빨리 좀 눌러달라. 왜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피가 흐르고 어떤 다치게 되면 일단은 압박을 해서 피를 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어떤 뭐 이런 가제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본인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피가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의식도 분명했던 것 같고 의사들 따르면 만약 동맥이 파열됐으면 굉장히 많은 피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보면 당시에 10시 한 20분, 30분쯤에 이런 이 테러를 당했고 그다음에 수술을 한 시간은 서울에 와서 3시 반쯤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응급조치는 받긴 했지만 어쨌건 이 한 5시간 동안에 어떤 이 수술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피는 흘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마 본인이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본능적으로 일단 압박함을 느꼈고 그다음에 일단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면서 갔고 저분이 굉장히 복장이 독특하잖아요. 예. 그 예를 들어 지난번 행사에서도 이렇게 왕관 쓰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사 같은 데 가보면 튀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든지 뭐 있는 분들은 유심하게 보게 돼 있으면 저 사람 또 왔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도 그동안 저런 어떤 독특한 복장을 하고 나가면서 저 사람은 확실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다라는 걸 좀 각인시켜줬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았던 저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피해 부위에 대해서 아까 지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피해를 입은 부분은 이 경정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경동맥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성대 주변을 갖다 대 보시면요. 진동이 오는 부분이 있죠. 두근두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양쪽에 동맥과 정맥 이렇게 두 가닥이 흐릅니다. 바깥쪽에 이제 정맥이 있고요. 안쪽에 동맥이 있는데 동맥은 보시는 것처럼 혈액을 심장에서 머리 방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머리 방향을 올리려면 이게 지금 피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이 셉니다. 세서 만약에 이 경동맥을 훼손당했다고 하면 공격당했다고 하면 그 압 때문에 현장에서 수분 내로 직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 경정맥은 동맥을 타고 뇌에 갔던 피가 심장으로 다시 내려가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혈액을 머리에서 심장 방향으로 보내다 보면 이건 중력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압이 세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지금 1.5cm 자상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소방당국과 병원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목 부위에 1.5cm 자상이지만 이거는 이제 흉기에 들어가는 그 크기를 말하는 거고 깊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속보 나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료진이 실시한 각종 지표 검사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표님 혹시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의식을 회복해서 방금 말씀하신 정도 수준으로만 브리핑 내용대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실로 옮기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병원 의료진의 의견에 뭐 따를 것이고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는. 예, 지금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5시쯤에 조금 전에 5시쯤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 대표가 어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에게서는 피부를 지나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내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 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히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의사 출신을 영입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네. 저희가 아까 1.5cm 열상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소방당국과 또 부산대 병원 측에서 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상은 1.5cm 크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들어가는 크기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열상,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일상적으로 보면 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찰과상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어쨌든 칼로 찔렸기 때문에 이것은 자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1.5cm라고 하지만 아까 방금 이제 정문희가 얘기한 것처럼 0.9mm 정도의 어떤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조금 깊은 상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1.5cm 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칼로 찔렸으니까요. 그냥 칼로 스친 거하고 깊이 있게 찔린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동맥은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고 경정맥만 얘기했는데 동맥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최종 소견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그것은 이제 동맥이 어느 정도 다쳤다면 사실은 조금 더 말하자면 지혈을 많이 했어야 되고 혈전이 많아졌어야 되고 피가 많이 혈압에 의해서 쏙 굳혔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동맥 부분보다는 사실은 경정맥 부분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많아서 좀 위험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바로 수술을 했거나 조치를 했으면 이동 기간이 적어서 혈전이 적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갖게 됩니다. 예. 자, 어제 이 서울대병원 측에서요, 이재명 대표 치료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당에서 브리핑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은 수술한 의사 또 주치의가 당연히 나와서 브리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갑자기 공개적 브리핑이 없어지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당대표, 특히 공당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저는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 있는 의료진이 보호자 설명 차원에서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와서 의무 기록과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궁금하신 부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브리핑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대병원에서 거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서울대병원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쪽에서 네. 애초에는 이제 브리핑이 있다고 공지는 했어요. 그렇죠. 예, 문자로 공지를 했는데 이후에 또 취소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런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에서 하면 개인정보가 위반이 안 되고 병원에서 하면 개인정보 위반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특히 또 지난번 2016년도인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 테러를 당하셨을 때 그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세브란스 병원 원장과 주치의가
직접 나와서 상황들을 다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의 대표였거든요. 당 대표가 그렇게 어떤 테러를 당해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병원 측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책임 있는 당시에 집도했던 의사가 나와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천운이었다. 그리고 또 이게 직접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 국민들에게 다 전달됐고 그런 의혹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9시쯤에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그랬다가 취소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 당에서도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서울대병원은 뭐 서울대에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운영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1야당의 어떤 당 대표가 지금 수술을 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공적인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책임 있는 의사, 특히 집도했던 의사가 나와서 우리가 아까 우리 앵커가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좀 국민에게 설명을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가짜뉴스라고 그러지만 그게 다 대테러 정보 종합센터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이 나와서 그건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아니 당시에 119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열상이라고. 근데 지금 와서는 1.5cm 자상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게 왜 달라지는지. 그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는 부산대병원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왜 부산대병원 수술하지 않고 서울대병원으로 온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좀 의문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자꾸 어떤 추측을 하는 것보다는 병원 측에서 저는 특히 서울대병원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서울대병원에서 담당 주치의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혹과 가짜뉴스를 막는 저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 주신 것 플러스 해서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대병원에 이재명 대표가 이송된 그 배경인데요.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이 됐는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가 이제 부산대병원입니다. 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다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거. 이걸 두고 이제 의료계가 차갑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이 대표가 되려 지역 의료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의료계에서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수도권의 한 의사인데요.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조차 최고의 권역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갔다. 서울대까지 헬기를 타고 간다? 이건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중증이 아닌데 왜 헬기를 타고 가냐?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정치사팀이 직접 응급의학과 의사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참 우리 인구의 절반이 참 수도권에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지역에 내려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무조건 헬기 불러달라, 서울대병원 가겠다,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참 그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걱정이죠. 부산대병원 잘 아시지만 이른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 뭐 부산대학교 병원 대표적이고 뭐 경북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다 좋은 대학병원들이죠. 지역에서 중심적이고 대부분 뭐 권역센터, 권역외상센터 다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의료 자원, 의료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방의 의사분 한 분 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병원 가자고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줍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본인이 다치면은 서울대 가자면서 지방의료 활성화는 말도 안 된다. 노숙자도 이재명도 윤석열도 의사에겐 하나의 생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 교수님,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법 추진을 주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 대표가 이 지역 거점인 국립대병원 그리고 권역외상센터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하는 부산대병원에서 받는 게 앞뒤가 맞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료계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부산대병원에 수술하지 않은 게 뭐 부산대병원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야겠다 꼭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뭐 지역 의료가 뭐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을 보면
당장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상태라 했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와서 수술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기를 이용해서 또 서울로 왔다? 헬기는 되게 굉장히 응급 상황인 환자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헬기를 띄우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보는 분명히 있고, 글쎄 뭐 선의로 해석하자면 이런 수술을 하면 뭐 최소한도 뭐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보호자들이 좀 곁에 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서울대병원 서울로 가까이 옮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걸 좀 최선의 방책은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수술을 하고 거기서 응급 상황을 지나서 좀 안전과 가려를 하고 천천히 서울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만약 보호자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보호자들이 한두 명 뭐 내려가는 게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예. 부산까지 KTX 타면 뭐 2시간, 3시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명확하지 못하고, 이런 지금 쭉 얘기한 뭐 지역 의료 문제라든지 뭐 헬기를 아무나 태워주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그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조치였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왜 부산대병원에 수술하지 않고 서울 옮겨야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응급 헬기를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투명하게, 기왕 민주당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포함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에서 뭐 부산대병원은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부산대병원은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이 권역 외상센터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4년 연속 최고 등급 A등급을 받은 우리나라 외상치료에선 최고의 병원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런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게 의료계의 공통된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지방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현장에서 배우고 깨우쳤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프면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 병원들이 있습니다. 국립대 병원을 거점으로 지역병원과 의원을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주종원 의원님. 네, 저런 발언을 하셨는데 부지불식 간에 지방의대에 대한 무시, 불인정이 몸에 배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절차와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와 도움을 받아서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와 가장 빠른 헬기 이송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보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저 결정과 저 행동은 특혜 논란을 반드시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의료 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외쳤던 정당의 대표 정치인조차도 지방 의료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 권역 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를 받았던 부산의대조차 믿지 못하겠다. 우리나라 최고 의대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하겠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헬기를 타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제1야당의 당대표니까. 이 생각 자체가 기득권이고 이 생각 자체가 특권의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만 이 과정, 이 절차만큼은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렸고 지방의료에 대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부지불식 간에 아주 솔직하게 죄송스럽게 보여줬던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아까 얘기 잠시 나왔습니다만 부산대 병원이 아니라 서울대 병원으로 간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간 배경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헬기를 한번 타고 부산대 병원은 갔고요. 이때 헬기 탄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간 게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의사 주변 지인들이나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보통은 이제 전원이라 그러죠. 병원을 옮기는 방법이 본인이 이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설 구급차를 부른다는 거예요. 비용을 본인이 다 지불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전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헬기를 타고 이송됐죠. 하지만 반대 논리에서는 야당 대표는 이제 국가의전서의 8위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에게 이 정도의 혜택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법률 위반이에요. 어떤 법률 위반이냐면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 11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원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부산대병원이 능력이 없습니까? 오히려 권역외상센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아니에요. 부산대병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그 수술하고 여러 가지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적절한 이송 수단을 알선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헬기가 적절한 이송 수단입니까? 뭐 헬기 타본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닥터 헬기가 있는데 닥터 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몇 대 없어요. 뭐 한 10대나 될까? 그런데 닥터 헬기를 갖다가 타려면은 그 세부 기준이 있거든요. 그 세부 기준이 뭐냐면은 병원 간 이송의 닥터 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세부 기준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사지 손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용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닥터 헬기가 뜰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 상황이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다치긴 다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은 없었잖아요. 사지 손실의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전용 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닥터 헬기를 갖다가 보냈는가? 이건 제가 봤을 때 부산대 병원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비용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 규칙을 보면은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을 의미하느냐? 구급차 비용만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중한 환자가 딱 발생했을 때 닥터 헬기가 떴을 때에는 닥터 헬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닥터 헬기가 병원 소유가 아니에요. 닥터 헬기 찾아보니까 전액 정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70%는 국고 부담이고요. 30%는 시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뭐 서울대 병원이든 뭐 부산대 병원이든 아주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가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주 급박한 경우에만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야당 대표가 뭐 국가의전 서열 탑10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짜로 헬기를 태워준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법전 변호사님께서 법 조항을 들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일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은 이 대표 가족들이 이 부산대 의료진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추후 과정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낫다고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의 판단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불필요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면 중증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중증이 아닌데 왜 그럼 닥터 헬기를 띄우느냐. 또 이런 뭐 주장까지 나오던데요.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대표 이송과 관련된 논란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이 테러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재차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지지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광주를 방문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광주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이요.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글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보고 나 열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자, 이번 사건 계기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경호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모방 범죄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아시겠지만 그 신림역인가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잇따라서 모방 범죄를 어떤 예시하는 글들이 나와서 그때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긴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있는 통제력 자체가 물론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경찰력만 갖고는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4일 날인가요? 이제 광주로 내려가는데 이런 글들이 나와서 경찰을 또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점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각 진영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된다 보니까 반대측에서는 아유 잘 됐다라는 이런 또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인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예 프랭카드를 걸었지 않습니까? 내게 총탄이 하나 있다면 누구를 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보면 점점 말 자체가 극단화되다 보면 이런 말에 충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행동으로 극단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강하게 어떤 처벌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선동하는 글들을 정치인들이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정치인들의 어떤 말 자체의 어떤 책임성 이것들을 더욱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경찰청 측에서도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일 광주 일정 관련해서 경찰과 경호 대책 어떤 부분들 논의하고 계시는지. 진짜 차원에서 지금 경호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대전에서 사고 이후에 경호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찰 내부적으로 정리된 지침에 따라갈 것 같아요. 저희가 당에서 추가적으로 따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요청하고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표가 이제 피습을 당해 쓰러진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이 또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섬뜩한 글귀들이 많은데요. 노 교수님. 더 이상 이런 분들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되고 제대로 경각심을 좀 일깨워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겠죠. 뭐 좀 얘기하신 대로 그런 주요 인사들에 대한 뭐 경호 경비를 진짜 강화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격적인 선거 국면도 아닌데 이와 같이 정말 과열된 분위기가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니까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경비를 강화해야 될 거고 지금까지 극단화된 어떤 정치 진영 간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사람이 있다면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 또 범행을 모의하는 사람, 또 범행을 지금 얘기하는데 SNS라도 올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설사 장난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강력하게 처벌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증오감을 부추기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 뭐 비판하고 했지만 그것들 보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으니까, 우리가 더 좋으니까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상대는 악마니까 우리를 찍어주세요라는 것들이 계속 그렇게 비판, 하루하루 나오는 언사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추기는
양 진영의 증오를 부추기는 언사가 끊이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경비도 필요하고 뭐 처벌도 필요하지만 정치인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두고요.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걸 2차 테러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정치적 자작극이라더니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관련된 그 유튜브나 또는 당사자들은 신속히 그 동영상이나 자기 발언들을 내리는 것이고 가짜 칼로 피도 연출 이재명 피습의 음모를 꺼내든 유튜버들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짜 뉴스로 2차 가해 2차 테러를 가하는 자들도 흉악범 못지않게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을 두고 언론들은 그리고 외신들은 극단 정치의 폐해다 이렇게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음모론과 배후론을 퍼뜨리는 극성 지지층들. 이쪽부터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주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일이. 이낙연 등 신당파가 관련돼 있을 거다. 악마들이 의료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반대층에서는 이거 민주당의 자작극이다, 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판 미루려는 이재명의 꼼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에 갔었던 녹색병원으로 또 가겠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가짜 뉴스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걸 지지하고 그걸 원하고 그걸 응원하는 국민들과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하지만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좀 꼬집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오늘 일제히 가짜뉴스 음모론 엄정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실은 얼마 전에 몇 달 됐나요?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 엄벌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막는 거다. 뭐 다시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강력하게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본인들한테 불리한 여론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되는 것을 보니까 또 갑자기 가짜뉴스를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극단으로 치닫는데 가속도를 올리고 있는 정말 막말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진영을 위해서는 거친 말, 대통령 탄핵하겠다, 무조건 탄핵하겠다, 뭐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극단의 언어들을 써가면서 국민들을 자극하는 정치인 선동가들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정치 고몰입시키고 이 중에 일부가 이런 극단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을 넘어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 정치가 극단으로 왔는지 본인들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한번 그런 반성하는 멘트 한 명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가 이제 민주당에서 처벌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경 민주당 부대변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진짜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다른 가짜 뉴스에 대한 뭐 조치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내에서 이렇게 먼저 올려서 어떤 면에서 비난하고 또 어떤 이 원인 자체를 대통령에 돌리는 이거는 가짜뉴스로 취급을 하지 않는지 이것부터 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서울대병원 앞에서요.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수십 명과 또 유튜버들이 몰려들면서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이 취재진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크고 작은 소란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민주당은 범인은 사형시켜라 각 대표 잘 지켜 제발 좀
난 유튜브가 삐끼라고. 야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하면서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유튜브라고 무시하냐 이 어이없기네. 야 어이없기네. 야왜 욕을 해? 야 너 같은 무슨 진짜야? 야 욕을 하자. 김영주 의원님, 네. 저 그림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그전부터는 지역주의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옅어진가 했더니 진영 논리가 가열차가 되고 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확정 편향이 가중되고 또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거짓 음모론들을 그냥 면책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스스로가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기들 말은 스스로는 2차 가해, 2차 테러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비용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독일처럼 정치교육원 같은 데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독일은 사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가서 상대 당에 가서 당원 교육도 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거든요.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도 없고 원론적으로는 뭐 경호를 많이 한다고 이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이해가 바탕되는 새로운 정치 문화와 정치 교육이 강제화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주더라도 그렇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유튜브들도 작년부터 계속 뭐 물론 재작년부터 그렇습니다만 한쪽은 화환이 있고 한쪽은 조화가 있고 유튜브 기자들 사이에서 그냥 뭐 엉켜서 무엇이 언론이고 무엇이 언론이 아닌지도 구분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정당과 정치권 또 언론인 스스로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규범과 규율을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일정 정도는 국가도 그런 데 대한 책임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치 교육이라든지 정당에 대한 어떤 뭐 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면회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요. 이재명 대표의 병문안을 오늘 왔었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있을 수 없고 그 분노와 그 우려를 겸할 길이 없어서 환자분을 뵐 수는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가족들이나 우리 옆에서 고생하는 당직자들한테라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역시 뭐 지금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서 뵐 수는 없었고 가족분들은 따로 못 만나고 가족분들은 지금 안 계시던데요. 혹시 오시기 전에 이낙연 전 총리랑 뭐 오늘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 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만났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흉기 피습되면서 민주당 내부 분열이 일단은 멈춘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뭐 다음 얘기하기 전에 안민석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판이 흔들릴 수 있는 커다란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신당의 명분은 반 이재명이었잖아요. 어떻게 계속 이 병석에 있는 수술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신당을 이제 접는 그런 명분으로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리하게 신당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노욕 말고는 설명할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그러니까 이 대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든 야든 나오고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도 확대 해석 자제하라 이런 문자도 보냈고 아까 조 의원님도 그런 당내 문자를 받았다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이제 들으신 이 안민석 의원 얘기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제 이 대표의 피습을 좀 쓰는 그런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당 지도부 측에서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면서 일체 정책 해석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이 몇 선이죠? 5선입니다. 당의 중진입니다. 내년에 이제 원래 국회의원 당선되면 6선이에요.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 저 문제를 지금 이낙연 대표 견제용으로 지금 본인이 해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면 노욕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또 한 번 반대 측을 어떤 압박하는 그런 용으로 본인이 스스로가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도 자체를 자꾸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인데요. 어쨌건 이번 사태는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이지만 지금 일단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이 원칙과 상식의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다 연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일단 관망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 또 이분들의 어떤 이 치료 문제는 또 치료 문제인데 이걸 마치 두 개를 갖다가 다른 당도 아닌 자당 내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반대편을 어떤 면에서 압박하고 어떤 이 결집 못 시키게 하는 이런 용어로 쓴다는 거 과연 오선 의원이 해야 될 일일까요?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 의원님 말씀 안민석 의원이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준비한 소식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면서 그동안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CG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장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 8일부터 이제 한 주에 3번이나 재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8일에는 이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있었고요. 예정돼 있고요. 또 9일날 대장동, 12일도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8일 재판은 2주, 22일로 연기가 됐고요. 또 9일로 예정했던 거는 공판 기일을 다음에 잡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 교수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연기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제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가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들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1심 선고는 좀 총선 전에 1심 선고 나오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조금 전에 그 안민석 의원의 얘기나 또 저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니까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바로 저렇게 특히 장내에서 얘 나오는 것처럼 때는 이때다 하는 식으로 저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발언이 나오거든요. 저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도 한 열흘 정도 입원해야 된다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다음 주 재판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네네. 또 바로 그 다음 주라고 하더라도 무슨 뭐 바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몸을 추스려야 한다든가 또 건강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변호인들이 지금까지 피고인하고 뭐 협의를 못했다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판 지연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거 언급한 그런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위증한 당사자가 다 인정하고 있고 또 물증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재판하면 된다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되게 되면 여러 가지 관측에 나온 것처럼 총선 전에 위증교사 사건 정도는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1심 판결조차 총선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뭐 현재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더구나 2월로 넘어가면 이제는 또 법관 인사가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그냥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인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당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미뤄뒀던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습니다. 오후 5시에 했는데요. 민경호 전 비대위원의 이 어르신 폄하 발언을 사과하기 위한 거죠. 지난해 8월 노인 폄하 발언 논란으로 사과하러 온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면전에서 이 사진 따기 퍼포먼스로 항의했던 김호일 회장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한 위원장이 방문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지 않고 한영아리 인사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구성원 모두가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그 어르신 공경하는 마음을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하도록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지시를 했고요. 어르신들께
정말 더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배량마다 죽으려면 아닙니까? 예. 우리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제 책임입니다. 그 전에 김원경이 요 앉아가 내한테 막 호되게 혼이 났는데 또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이랬는데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신속하게 저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이래서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 많을 텐데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처럼 후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미기적거리지 않고 바로 잡을 것이고. 조 의원님. 네. 김호일 회장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온다고 하더니 안 왔는데 한 위원장은 왔다. 그러면서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대한노인회 저도 저 자리에 앉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김호일 회장님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고요. 이제 진짜 화가 나셨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나이가 드시면 빨리 어떻게 돌아가셔야 된다 이런 발언.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이제 막 데뷔한 정치인으로서 저런 자리 피하고 싶은 마음도 적지 않았을 텐데 예. 저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게 다 제 책임입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김호일 위원장님,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일도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풀리셨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결과 책임이고 무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공당,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결국은 내 책임이다라는 저 인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맡은 그 위치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예. 자, 김호일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웅을 김호일 회장이 직접 했다고 하고요. 김 회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어르신들한테 인사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한 위원장이 가던 길을 멈추고 어르신들한테 저렇게 인사하고 다시 다가가서 악수하고 인사드리는 그런 모습도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오전에는 여당 대표로요,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석상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동료 시민을 언급하면서 총선을 앞둔 소회도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릅니다.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을 훨씬 더 크게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로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간소하게 좀 치러진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승부욕보다는 동료 시민을 위한 선의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예상치 않은 이 비습을 당하면서 아마 오늘 신년 인사에도 원래는 이제 참석하기로 했다가 이제 그 특검법 관련돼서 뭐 하니 안 하니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분위기에 치러졌고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흐뭇하게 지켜보는 그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동료 시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지금 새로운 어떤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라는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예. 뭐냐면 우리는 예전 같으면 정치권이 우리는 기득권이고 특권층이기 때문에 그걸 또 국민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푼다 이런 측면이었는데 그 개념을 바꿔서 지금 동료 시민이라는 것은 또 시민과 우리가 똑같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뭔가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위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될 겁니다. 지금 말로만 이제 동료 시민 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떤 힘들어하는 약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을 위한 그러면 정책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실현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또 우리가 학자금 마련을 못한 대학생들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답을 내놔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뭐 어떤 새로운 신선한 이야기들 이런 걸로 주목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동료 시민을 위한 어떤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오는 것들을 해야지만이 이게 국민들에게 이제 실감난 그런 어떤 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요 2번째 비대위 회의를 열고요. 또 총선 인재를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함께 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목이 집중됐는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려 합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앞으로 똑같이 저와 함께 계속 일하게 될 겁니다. 정 변호사님, 당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인재 영입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보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년 총선이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 플러스 후보에 대한 지지가 함께 합쳐져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기존의 그 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은 각각의 지역구에 어떤 사람들을 공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승패가 갈릴 것이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내년 총선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해도 승리를 하면 그 과실은 자기가 취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재 영입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요. 기존에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의원을 위원장이 그대로 유임시켰는데 그걸 두고 당내에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철규 의원은 잘 알려진 친윤 핵심 의원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입된 인재는 공천받는 게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이철규 의원이 친윤 핵심 의원이라고 지금 평가받는데 이 인재영입위원장이 이 의원을 그대로 두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 많이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용산의 무슨 파출소냐 그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소위 윤핵관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분을 계속 그대로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용시키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선임한 아주 비밀리에 선임한 한 사람의 비대위원이 노인표마 비하 발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자기가 그동안에 바쁜 과정에서 일일이 사람들을 다 체크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검증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또 말하자면 인재 영입의 폭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손을 잡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그와 같은 이미 대통령실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지금 비대위에서 중요하냐 하는 어떤 문제의식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저는 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이제는 좀 더 이상 총선 때만 되면 인재 영입하는 정치를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평상시에 당원들을 길러서 유럽의 정치는 44살, 45살에 총리되는 것은 당원이 20년 동안 당내 교육을 통해서 키워가지고 내각에 내보내고 총리되는 거 아닙니까? 철만 되면 인재 영입해서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냐. 나는 그런 면에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우리 조정은 의원님도 지금 인재영입위원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도 케미를 또 유독 강조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고심에 찬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전 위원장 이제 같이 임명이 되셨으니까 진짜 사의를 표시하실 때 진심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대화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임명되시면서 저는 인재영입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달리 지금 기차를 갈아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 온 인재영입 과정에서 이미 10대분의 인재가 영입이 되었고 지금 확정된 인재들도 발표는 안 했지만 꽤 많이 있고 지금 영입 과정에 있는 실무단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뭐 리더십을 바꾼다고 인재영입위원회가 새로워지고 좋아진다라는 거기보다는 지금 영입된 인재들 그리고 앞으로 영입된 인재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에 공백이 없이 이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용산 출장 소녀라는 비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뭐 대통령실 출신의 또는 대통령과 특정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줄줄이 영입한다. 그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결과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인재 영입위에 있는 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뭐 저부터 손들고 반대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임명되지 않은 그 지역위원장의 자리가 30자리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선보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재영입위원회입니다. 앞으로 그 역할, 막중한 역할을 다가오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참신한 인재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인재들이 발굴되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이 외부 시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지금 자꾸 뭐 이렇게 용산과 거리라든지 뭐 윤 대통령 관거리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그다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는 인물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이 뭔가 차이 난다 그러면 야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의 선정이나 이런 것도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혀 뭐 관련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 저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한동훈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좀 고민하던 분들이 이 당에 들어오겠다라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름만 들을 만하면 아시는 분들이 새롭게 좀 이렇게 들어오기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어떤 이 인재 영입한다 하더라도 일단 신뢰라든지 이게 확답을 주기 어려운 그런 처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약속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요, 유독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이 많이 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게 원래 사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혜지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본을 함께 묶어서 제작하였고 그래서 굉장히 두툼해졌습니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지 리드 버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의정활동 그리고 보고서, 법안, 발의 이런 단어들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작은 글씨 또는 어려운 용어가 가득한 선거 공보물은 발달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을 비롯해서 여러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공정한 선거는 모든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원래 매번 박수 칠 건 아닌데요. 이건 제가 박수를 치겠습니다. 자, 이지리드 김혜지 의원이요, 시각장애인도 읽기 쉽게 점자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한 위원장이 자주 쓰는 단어죠. 동료 시민을 언급을 했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전에 그야말로 어떤 대정부 질의를 잘해서 또 많은 그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소위 베리어 프리, 즉 장애인을 위한 의정보고서 또 영어 설명 이건 상당히 어떤 필요하고 또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정보 접근권 또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와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달고 가는 데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박수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한 위원장이요. 어제 대구에서처럼 노타이한 모습을 하고 이 신년 인사회에 나타났습니다. 한 위원장 측한테 물어보니까 그동안 국무회의 때도 종종 노타이를 해서 별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일단 전국 순회를 시작하면서 노타이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딱 변화하는 시점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면 엘리트 검사 출신의 거의 최연소, 뭐 최연소는 아니지만 거의 최연소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늘 단정하고 깔끔하고 넥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넥타이 핀까지 거의 매번 착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면서도 왠지 조금 너무 깔끔하니까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넥타이 확 풀고 저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름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더 호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크거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좋게 봐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도 좋게 보고 넥타이를 풀러도 좋게 보고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하나의 신드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화제가 됐던 한동훈 위원장의 그 파격적인 행보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요? 네. 내가 원래 이거 안 했는데 내가 변한 것 같아. 네. 여기다가요. 성함과 별 좀 그려주세요. 별? 네. 그냥 이 별 말하는 거예요? 네. 나는 너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제일 안 해본 게 건배제입니다. 저는 술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 충남, 세종이라고 외치면 승리합시다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제가 평생 안 해봐가지고. 대전, 충남, 세종. 승리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 교수님,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런 모습도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정치인으로서 정말 빠르게 변신하는 것 같네요. 이제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건 그 법무부 장관 하면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의사를 물어보니까 한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 기왕 정치인을 변신했으면 저런 모습을 빠르게 보여야죠. 그러나 또 이제 어떻게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을 기억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봐서 저를 참신함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의 변신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특징, 본인의 장점 이런 것들을 또 유지하는 그야말로 참 쉽지 않은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보여야 되는 그런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자신의 어떤 특징을 간직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좀 쉽지 않은 행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또 장관이요.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마지막 날에 한 예비 고등학생한테 소설책을 선물했죠. 모비딕을 선물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모비딕 리더십은 선원을 모두 죽이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모비딕이라는 책, 허머벨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I will have no man in my boat, said Strabo, who is not afraid of a whale. 그거는 용기에 관해서 쓴 말이거든요.
자기 소신을 다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데 언제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필요해요. 자기는 작사를 든 에이허브 선장이라고 생각하고 작사를 들고 잡아서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즉 모비딕으로 민주당 및 민주진보 진영을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서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에이허브 선장이 사실상 나중에 거의 광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모두 다 죽어버려요. 네. 그건 이제 빼고 마치 모비딕을 잡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계속 한동훈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 조 전 장관 얘기 한번 더 보실까요? 선장의 광기 어린 사명의식으로 선원 모두 죽이는 게 모비딕 리더십이다. 모비딕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비딕 책을 읽어본 분은 아실 텐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그 1등 항해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소신을 얘기한 것 같은데 조 전 장관은 좀 다른 포인트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렇죠. 그게 스타벅이라고 이제 하는 항해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요. 참 이 조국 전 장관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조금 피해망상 증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을 자기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들로 이제 치환해서 뭐 뭔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이게 이 모비딕이라는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 안에 있으면 거기에 나쁜 인물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서 그럼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뭐 그렇다면 당연히 모비딕은 이 금서가 됐겠죠. 그렇지만 근데 왜 이 책이 많이 읽혀지고 또 이 책이 어떤 시대를 넘어서 의미를 주겠습니까? 거기서 본인이 느껴지는 바가 다를 건데요. 꼭 이렇게 한 측면만 봐서 또 민주당을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참 해석하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어떤 발상의 어떤 이 자체가 놀랍고 모든 거를 그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좀 비판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자, 저희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오늘 그 허은하 의원이요, 예고대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계신 분이 당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고요. 원 내외를 가리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이 소통을 한다. 허은하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님은 추가 탈당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준석 신당의 여파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허은하 의원이 저런 결정을 하신 거 참 안타깝게 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정기국회 때 마침 또 새로운 자리가 옆자리가 허은하 의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를 좀 나눈 경험도 있는데 뭔가 의미 있고 소신 있는 길을 가고 싶다라는 걸 정치인으로서 누가 말리고 박수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 길이 과연 국가를 위한 길인지는 큰 의문이 듭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합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의원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감히 말씀드리는 건 이게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이게 끝이다라는 생각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내란이 발생해서 공천을 못 받겠다라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이제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 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이제 그야말로 낙엽을 추수하듯이 떨어지는 아무도 먹지 않는 감을 주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고 이제 1월 1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등, 이제 상승각을 그리고 있고, 또 아직도 국민의힘이 영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지역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비록 여러 지역에서 물갈이, 국민들이 바라는 물갈이 진행되더라도 저는 질서 있는 변화를 통해서 공천 파동을 피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의원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5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